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지난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인문학 특강 시리즈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역시 디지털 인문학 특강 시리즈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디지털 인문학 특강 시리즈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디지털 한국사를 새로이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보았습니다. 이번 첫 강사는 고려대학교의 송상원 선생님입니다. 송상원 선생님은 북한 자료를 딥러닝의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송상원 선생님을 모시고 새로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송상헌입니다. 한림과학원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었던 북한 빅데이터 분석을 딥러닝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북한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하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딥러닝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이 관련되는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대학에서 대학원 수업으로 한 학기 또는 1년씩 배워도 당연히 모자랄 겁니다. 굉장히 깊이 있고 좀 방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딥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 발표해 드리는 내용, 제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딥러닝에 관련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Person of Interest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이 Person of Interest, 지금 밑에 보시는 요 말 있지 않습니까? You'll never find us, but victim or perpetrator, if your number's up, we will find you. 사실 이 Person of Interest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지금 이 발표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현재는 종영이 끝난 몇 년 전에 이미 종영이 끝난 드라마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Person of Interest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드라마의 She라고 하는 Machine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 Person of Interest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사실 그 인공지능이고요. 여기에 좀 화면에 보이는 6명의 인원들은 그 인공지능을 도와서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가 간단하게 이 Person of Interest라고 하는 이 미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이 가운데 보이는 잠시만요. 제가 펜을 열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사람이 이 인원, 지금 이 안경을 낀 이 사람이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이고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냐면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 안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CCTV와 같은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계속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살인 사건이 날 것 같다, 또는 어떤 테러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6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숫자로,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정보를 숫자로 알려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살인 사건이나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Person of Interest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학부에서나 이제 딥러닝 관련되는 수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이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아주 쉬운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 딥러닝 시대에 우리 연구자들, 특히 저는 언어학과에 소속이니까 언어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보면은 이 세 가지 정도, 크게 뭐 한 네 개 정도의 문구가 있는데, 사실 이 네 개 정도의 문구에 현재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You'll never find us라고 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블랙박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ictim or perpetrato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만 정보를 알려주지, 그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정확하게 정보를 특정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여기서 설명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여기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이 뭔가 다르다 라고 설명을 해줄 뿐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대개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굉장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굉장히 불충분한 시스템으로 인식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징후, 이상분포를 파악하는 능력은 현재까지 딥러닝이 현재까지 인류가 쌓아온 어떠한 시스템보다 그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상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주기만 하면 그 지역에 가서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umber sub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umber sub.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절대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수치화된 정보를 제시해 줄 뿐입니다. 그 수치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시스템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구에 현재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A다 B다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단지 수치적인 정보만 줄 뿐이지만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다소 불충분한 시스템, 다소 부정확한 시스템인 것 같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처럼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딥러닝 시대의 연구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한 빅데이터 분석도 이러한 차원에서 딥러닝의 이러한 특징에 기반을 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혹시나 관련되시는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는 이 보이저X의 남세동 대표의 유튜브를 찾아보시라고 강력히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이저X의 남세동 대표께서는 최근에 딥러닝에 관련되는 연구를 순차적으로 매우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유튜브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딥러닝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로 공개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에서 나오시는 이 내용들이 이 남세동 대표의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보면 얼핏 생각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과학적인 법칙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 그거를 실용화해서 증기기관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의 발전사는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기기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단한 증기기관이 어떠한 원리에서 움직이는가를 연구하다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로 전기의 예도 있습니다. 발전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과학적 법칙화했다라는 겁니다. 전자라는 것에 대한 발견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전자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발전소라고 하는 어떠한 그 기술의 발전, 기술의 변혁을 먼저 겪은 다음에 그 기술의 변혁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자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 정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딥러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저는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먼저 법칙을 세우고서 그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에 익숙할지 모르나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항상 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딥러닝을 굉장히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연구 성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모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법칙화된 또는 구조화된 그러한 연구 성과를 그 다음 단계에서 도모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북한 빅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도 모자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 서브 퀘스천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심층 학습이지 않습니까? 심층 학습. 그러면 첫 번째, 심층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학습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썼었던 심층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학습한다라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층 학습, 딥러닝이 무엇을 또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첫 번째, 무엇을 학습하는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학습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언어 데이터에 국한을 시켜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학습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개념이 임베딩이라는 것입니다. 임베딩.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그냥 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의점에 가시면 아마 조그만 손바닥만한 전자계산기를 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손바닥만한 전자계산기나 아니면 무슨 기업체에서 또는 무슨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대규모 슈퍼컴퓨터나 사실 기본적인 처리 구조는 사실 동일합니다.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도 효율적인 계산기일 뿐입니다. 계산기. 따라서 인간의 자연 언어를 컴퓨터는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사칙 연산만 수행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컴퓨터에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정보로 변형하여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컴퓨터는 문자화된 인간의 언어를 고지곳대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화된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물, 그것을 임베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쓰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의 나열인 조금 기술적인 용어로 벡터로 바꾸는 과정, 그 결과, 그것을 지금 보시는 임베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임베딩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드리면 다시 한번 뒷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워드 임베딩을 여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서 워드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드 투백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컴퓨터는 단어를 단어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단어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의미의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 bag of words도 존재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distributional semantics, 분포 의미론에 입각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word to vec이 본 연구에서는 도구로서 활용을 합니다. word to vec,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적인 유사도,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단어가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포적으로 얼마나 유사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word to vec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진행을 했었던 하나의 샘플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크게 4개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그림에 나타나는 것, 이러한 형태의 시각화를 흔히 TSNE 시각화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를 입수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임베딩을 했을 때 그 임베딩된 결과물을 사람이 보기에 편하도록 사람이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임베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임베딩의 결과물입니다. 이 TSNE를 볼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중심부와 또는 주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에서 중심부에 놓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심부에 놓이는 단어일수록 전체 텍스트에서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분포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 보면 이런, 시작, 이렇게, 정 가운데 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단어들은 노동신문, 여기 보면 이런 노동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워드 임베딩 결과인데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노동신문 여기저기 어디서든 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여기서 가운데 보이는 이 단어들 시작, 이렇게, 지금, 이런 등등등 이러한 단어들은 쉽게 말해서 꼭 노동신문이 아니어도 우리식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과 같은 우리식 신문이어도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단어들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주변부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좀 특징적인 한쪽으로 몰려있는 분포가 제한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불멸 이런 말들이 나오죠. 불멸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남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노동신문의 텍스트에 좀 특징적인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SNE 그림을 분석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이 중심부를 차지하느냐, 어떠한 것이 주변부에 나타나느냐,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의 유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화면에는 크게 4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합니다. 2개의 주된 클러스터와 다른 2개의 서브 클러스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중 점선으로 되어 있는 A 지역, 그 다음 이쪽에 B 지역, 이 지역이 전체의 TSN이 그림 안에서 하나로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A 지역을 보시면 김일성, 김정일, 영도, 수령, 경애, 최고 영도자, 어버이, 그이, 원수 이러한 단어들이 여기에 모여 있죠.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백두혈통 클러스터 또는 뭐 김정은 경애 클러스터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김일성, 김정일, 영도, 수령 등등과 같은 그 내용들이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이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가장 대별적인, 가장 특징적인 하나의 주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쪽에서 보시는 B 클러스터를 보시면 됩니다. 미제, 미국, 도발, 대결, 괴뢰, 박근혜, 남조선, 패당 이런 단어들이겠죠. 이쪽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남조선 비하, 남조선을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까대기 위한, 남조선을 까대기 위한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텍스트에서 주된 토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늠짓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Person of Interest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데이터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러한 흔히 말하는 백두혈통에 대한 어떤 이 찬양을 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의 큰 주제이고, 또 다른 주제는 미제나 남조선, 쉽게 말해서 우리와 미국과 같은 그들의 관점에서 적대 세력에 있는 세력들을 비하하기 위한, 비판하기 위한 것이 노동신문의 또한 중요한 주제, 중요한 토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와 D 같은 것들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 연구를 했을 때 저는 이 A 클러스터와 B 클러스터밖에 발견을 못했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이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들께서 보시고, 이 C 지역에 나타나는 클러스터와 D 지역에 나타나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추가적으로 발견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C 지역의 클러스터는 우리 시기 관점에서는 조금 이상하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치 클러스터에 해당합니다. 그것과 반대로 이 D에 나오는 것은 경제 클러스터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내용을 분석을 하려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까 제가 이 그림을 만들어 놓고서 C와 D 클러스터는 저는 여러 번 봤는데도 발견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해당하는 내용을, 이 해당하는 데이터, 이 분야의 어떤 도메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보아도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 Person of Interest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딥러닝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엑스퍼트 날리지를 가진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A 클러스터와 C 클러스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이 겹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들 사이의 관계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제 크게 말씀드린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 각각의 이 TSN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각 클러스터들,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A와 C는 가깝고 A와 B는 멀어지게 되죠. A와 B.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가 나타나는, 다시 말씀드려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나타나는 그 환경에서의 분포가 남조선, 괴뢰,
박근혜 등등을 이야기할 때의 분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이야기할 때와 이 신문 안에서 노동신문 안에서 남조선, 박근혜, 괴뢰 등등을 이야기할 때의 환경과 장소가 서로 상이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각각의 클러스터들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 거리, 디스턴스가 얼마나 되느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하나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러한 딥러닝을 이용한 낮은 단계의 딥러닝을 합니다만 워드 임베딩을 이용한 시각화를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주변부에 위치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 그것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남한 텍스트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불멸 등등과 같이 조금 더 노동신문에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주변부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백두혈통 클러스터, 이쪽은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와 요소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A와 B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A와 C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텍스트 안에 각각의 주제가 얼마만큼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내용에서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 빅데이터 이 관련되는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되는 북한 빅데이터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 연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남한과 북한의 언어적인 차이 이거는 좀 상당히 흥미로운 다른 거를 정치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히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좀 특화할 만한, 특기할 만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한이랑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가 같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70년 이상 완전하게 떨어져서 그들 사이의 왕래가 거의 없었던 그런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남한이랑 북한이랑 서로 갈라져서 서로 간에 왕래가 없어서 각기 언어를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온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켜온 사례 그 기간이 무려 7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사례가 인류의 역사에서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 언어와 북한 언어를 비교해 보는 것 이거는 굳이 한반도의 정세나 아니면은 다가오는 통일 시대와 같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연구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북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가졌던 계기는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초 그 정도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가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후에 박사학위 논문 이후에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대상을 모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떠한 연구 주제를 내가 모색하면 좋을까를 내가 추가적으로 연구를 모색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저에게 좀 흥미롭게 다가온 연구 주제가 흔히 말하는 Computational Social Linguistics라고 하는 전산 사회 언어학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언어학적인 연구 주제에 흔히 말하는 전산언어학, 제가 전공한 전산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을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입니다. Computational Social Linguistics.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은 I might could see you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문법 시간에 배운 걸로만 따지면 사실 이거는 비문입니다. I might could see you. might와 could와 같은 조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는 것은 영어의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영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다소 비문법적인 표현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전산 사회 언어학 분야에서는 미국 영어에 대한 전산 사회 언어학적인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사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선행 연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선행 연구 사례를 보고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전산 사회 언어학 분야로 관심을 연구 분야를 좀 확장시켜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을 하는 전산 언어학과 그다음에 한국어 분야에서 그러한 식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랜 생각 끝에 제가 나름대로 찾게 된 것이 지금 보이시는 남한과 북한 언어의 차이입니다. 전산 언어학적인 분석,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방법이겠죠. 딥러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 언어학적인 현상,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 이것을 연구하는 방법일 된다면 이건 역시 전산 사회 언어학의 구체적인 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제가 어제서 가져온 것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남한말, 그 다음에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어, 이들 사이의 차이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차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몇 개의 단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그것을 검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아까 인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흔히 말하는 백 오브 월즈의 특징이겠죠. 남한에서는 장인이라는 말이 자주 출현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시아버지라는 말이 자주 출현한다. 이러한 형태의 이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내용은 백 오브 월즈의 가정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아까 TSN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떠한 어떤 분포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남한말과 북한에 사용하고 있는 문화어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의 가장 첫 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몇 가지의 제 연구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렸던 TSNE 그림을 바탕으로 한 노동신문 분석을 보여드렸는데, 이 노동신문 분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선전선동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선전선동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북한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북한의 대표적인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5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노동신문, 두 번째는 평양신보인가요? 하는 평양 지역 내에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전의와 같은 그런 기관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등 크게 5개의 대표적인 북한의 중앙 권력기관에서 생산하는 5개의 주요 기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시는 이 노동신문의 바로 이 노동신문의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노동신문은 그 자체로 현재 북한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바, 그리고 북한 정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 북한 정권의 내부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지입니다. 따라서 북한 데이터에 대한 북한 빅데이터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가장 첫 시발점은 당연하게도 노동신문이 되어야 하겠지요. 첫 번째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 이후 남북 언어의 이질화, 그래서 언어 이질화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남북 체제의 차이에서 근거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체제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왕래가 충분히 있으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현재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체제의 차이뿐만 아니라 오래된 고립을 통해서 상당한 이질화를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북한 사람들이나 또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좀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북경에 갔었을 때 북경에 있는 북한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 거기에 있는 북한에서 온 종업원들과 아주 짧게 대화한 경험, 그리고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에서 조총련계 사람들을 만나서 짧게 대화한 경험인데,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말 북한 내부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그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도 분명히 그 사람도 한국어로 얘기하고 저도 한국어로 얘기하지만 대화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마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가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러한 부분에서 궁금할 때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는 어느 정도 좀 상당한 이질화를 겪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은 일단은 신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신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매체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언어 쓰임을 반영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이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꼭 신문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신문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모두의 말뭉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언어 자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어 자료라든가 신문 자료뿐만 아니라 문어 이런 자료라든가 대화 자료라든가 웹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과 대별해서 비교할 만한 북한에 대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노동신문과 같은 신문 자료를 제외하고 나서는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로 대화를 해서 그걸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데이터에 비해서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비교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매체라는 점,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신문 자료 이외에서는 대규모로 현재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이유에서 현재는 신문 자료에 크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분석은 제가 연구를 처음 시작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미 수십 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분석.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정성적 분석입니다. 노동신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성적으로 흔히 말하는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를 진행한 그런 정성 연구입니다. 물론 정성 연구가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성 연구도 당연히 중요한 연구이고 어떤 연구자의 깊이 있는 해석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정성적인 연구의 다른 축으로 정량적인 연구,
구체적으로 딥러닝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정량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량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의 어떤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량적인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객관화된 연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량적인 수치화된 연구를 도모하는 것은 나름의 의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성적인 연구와 정량적인 연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북한에 관련되는 정성 연구를 도모하셨던 분들의 연구 결과와 발맞추어서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거기에 대비하여 같이 접목을 시키면 보다 더 함목적적이고 보다 더 포괄적이고 보다 더 큰 규모의 연구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북한 빅데이터에 대한, 특히 노동신문에 대한 이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량 분석을 도모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신문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흔히 말하는 김정은 시대의 노동신문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2014년은 데이터의 부재로 저희가 이제 노동신문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신문을 데이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있어서 2014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이게 코로나 시대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우리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북한 데이터에도 일정 정도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2020년부터 2019년도까지 흔히 말하는 김정은 시대의 노동신문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반성해야 되는 반성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이 노동신문 데이터만 구하면 연구가 다 되는 건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어로 작성한 기사의 특성상 우리 표준어의 그 형태와 상이하게,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문화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한글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려면은, 그것을 전산적으로 처리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처리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형태도 분석기와 같은 것으로요. 그런데 북한의 문화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만의 표준어로 만들어진, 표준어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처리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하게도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분석 도구를 북한의 내용을 한국어 표준어 분석 도구로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 필요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여기서 한 줄만 딱 이렇게 썼지만은 실제로 이 작업이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노동신문, 북한의 문화어로 되어 있는 노동신문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 일정 정도 전처리하는 과정이 거의 1년 정도를 소요한 긴 과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문화어를 우리 표준어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변환하는 변환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음 법칙이죠. 노동, 여성 이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리을로 시작하는 것,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을 무조건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꾸면 다 되느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바꾸려고 하는 전략도 물론 처음에는 사용해 보았습니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띄어쓰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전략적 탄도 로켓 미사일 발사, ICBM이죠. 흔히 말하는. 근데 전략적 탄도 로켓 미사일, 이것이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 데이터에는 이게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우리와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이것을 매핑 테이블에
접목시키는 과정, 아주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외래어 표기였는데요. 북한도 당연하게도 노동신문 안에 외래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외래어 존재를 하는데 이 과정이 때로 북한 그 노동신문 안에서도 당연하게도 북한 노동신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쓴 글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쓴 글이냐에 따라서 노동신문의 표기가 때로 우왕좌왕할 때가 존재합니다. 특히 외래어 표기에 대표적인 것이 왁진, 백신, 뿌틴, 푸틴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는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라고 쓰고 어떤 때는 도람프라고 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람프라고 쓴 것을 우리식으로 트럼프라고 변환하는 과정, 또 그러한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실제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썼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처리 된 내용이 끝나고 나면 변환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대표적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CoNLPy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한국어 표준어 형태소 분석기가 북한에 대한 문화어 분석을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비교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도 맥캅이 흔히 말하는 로버스트니스, 견고성 측면에 있어서는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흔히 말하는 텍스트 프로세스의 정규식을 이용을 해서 맥캅에서 분석된 내용 중에 내용어만을 추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학이 일어난 승리의 해였다. 이것이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에 나오는, 제가 일부러 폰트를 달리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고요. 첫 번째는 이 글을 우리가 현대 한국어의 표준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변환한 결과는 밑에 나오는 이 내용이겠죠. 대표적으로 위에서 나오는 영도를 밑에는 우리식의 두음 법칙에 맞춘 영도로 변환하는 과정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맥캅을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한 결과가 지금 밑에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지난해 /ng/jx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맥캅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 중에 정규식을 이용을 해서 내용어만 따로 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면 는, 여기서는 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기능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어를 제외하고 내용어만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긴 내용은 맨 밑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지난해 위대 김정일 동지 정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내용을 만드는데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내용과 같은 TSNE 그림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신문과 조선일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일보를 비교.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5년, 16년, 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 세 해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대립이 가장 극한으로 치달았던 그 시기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그래서 이 3년 사이에 노동신문과 그리고 반면에서 그 가장 대척점에 있는 우리식의 조선일보가 어떠한 식으로 서로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흔히 말하는 남조선 비판, 그러니까 이 남조선 비판 클러스터가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위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 경의 백두혈통 클러스터가 이 상단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2015년, 2016년, 2017년에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해서 수합된 결과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도 존재를 했고 새로운 대선이 있었던 시기니까 이쪽 분야에서 그러한 형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핵, 북한, 김정은, 미국, 중국 등등과 같이 이 북한에 관련된 안보 이슈, 외교 이슈에 대한 클러스터가 또한 하단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북한에서의 사용되는 단어와 남한에서 사용되는 단어 사이에 이지라고 나타내는 것을 자동 탐침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서는 사용되지만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 대표적인 것이 경애 이런 걸 겁니다. 경애. 아마 경애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한에서 일상 대화에서 경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겠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 남한에서는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남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양쪽 모두에 사용하는 단어가 존재할 텐데 여기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내용은, 지금 보신 이 표의 내용은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서로 간에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아까 보셨던 그 워드 임베딩의 분포를 통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사 한없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한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떨 때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 흔히 말하는 그들의 수령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만 거의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애로운, 고매, 따사하다, 인품, 포용력.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에서의 한없이는 이제는 그 흔히 말하는 백두혈통을 찬양하기 위한 그러한 식의 부사로 전용되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빈도, 단순하게 얼마나 많이 출현했는가만 가지고서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연구의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노동신문의 감성 편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북한에서는 사용하지만 우리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애가 아마 그럴 텐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경애와 같은 것들이 어떠한 단어들과 주로 나타나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경애는 북한에서는 당연하게도 가장 어떠한 감성 편향에 있어서 한쪽 극단에 존재하는 가장 긍정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당은 북한에서 적어도 노동신문 안에서는 그 남조선 일당과 같이 해서 반면에 가장 감성 편향에 있어서 극하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애와 빛날 상대적으로 좋은 단어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서로 간에 큰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반면에 경애와 일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척점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대척점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동신문 비교인데 노동신문도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내부적인 그런 동향을 북한 내부적인 상황을 또는 북한의 나름대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시기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극단적으로 서로 간에 대립으로 치달았던 시기가 2015, 2016, 2017이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들어와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평화의 국면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의 동기는
그렇게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많이 전환된 그러한 시기에 노동신문의 노동신문의 양상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8년도를 전후로 노동신문의 어떤 분포적인 양상이 차이가 있는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 해는 가장 또 남한과 북한이 대립을 많이 했었던 시기인데, 이 시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두 개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합니다. 두 개의 클러스터가, 하나는 김정은 경해 클러스터, 또 하나는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1819, 2018년과 2019년을 비교를 해서 놓게 보면은 여전히 김정은 경해 클러스터, 백두혈통 클러스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웬일인지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는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8년과 2019년도 적어도 이 두 해의 노동신문 데이터 안에서는 더 이상 남한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하는 내용, 그런 주제가 더 이상 노동신문의 특징으로서 자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2016, 2017년 이 두 해와 달리 뒷부분 2018년, 2019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노동신문에서는 여전히 김정은 경해 클러스터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우리의 남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기사와 내용은 크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박근혜,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의 서로 간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를 보면 지금 보시는 요 그림과 같은데요. 2018년과 2019년에도 여전히 노동신문 안에서 박근혜와 같은 전직 대통령의 이름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2018년, 2019년 그 당시 우리의 대통령인 문재인에 있어서는 그들의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까운 형태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정은, 박근혜, 문재인 세 사람의 어떠한 관련성, 그 세 사람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이 두 해의 노동신문 안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포착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2016년과 2017년, 그 다음 2018년과 2019년의 유사 어휘 목록은 어떻게 되느냐를 보았을 때, 당연하게도 김정은에 있어서는 양쪽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데 2017년, 2016년, 17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치광이, 그 다음에 박근혜와 같이 형태로 해서, 첫 번째는 트럼프에 대해서 미치광이로 묘사를 한다거나 또는 남한과 한꺼번에 어떤 패키지로 한꺼번에 한 집단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 2019년도의 트럼프는 2018년, 2019년도의 트럼프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의 하나의 지도자, 상대 국가의 지도자로 국가 원수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묘사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 2017년도의 남한 대통령 박근혜와 2018, 2019년의 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유사어휘 목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국가 원수의 하나로서 별로 이 부정적인 어휘가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 남한 대통령은 패당, 역적 등등과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휘가 한꺼번에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남한, 북한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시기에 있어서요. 정리를 하자면 2016년, 17년도와 2018, 19년도 4년간에 걸쳐서 김정은 경해 클러스터는 꾸준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앞부분과 달리 뒷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남한 세력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를 하나의 정상국가의 국가 원수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시기를 세 개로 구분을 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하노이 북미 회담 이 두 시기를 전후로 하는 형태로 분석을 했을 때 박근혜, 문재인, 김정은 이외에 트럼프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 지도자의 관계를 놓고 얼마만큼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이 시기에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문재인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이 시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이 중반부에 오면서 당연히 문재인이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김정은과 가까운 그러한 형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로는 노동신문 안에서 문재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상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경향성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시기별로 얼마만큼 노동신문의 내용이 민감하게 북한의 입장을 대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북한 연구 자료인데요. 북한 연구 자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북한에서 바라본 우리의 관점이겠죠. 북한에서 바라본 우리의 관점. 하지만 역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의 관점도 존재를 합니다. 남한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관점, 북한에 대한 입장.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그동안에 북한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북한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이후에 북한학 관련된 논문을 수집해서 그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연구 주제, 연구의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북한학 연구 논문을 수합을 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성은 총 그 시기 지금까지 북한학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포함되어 있는 논문을 약 1,400개 정도 5개 저널에서 모았고요. 전체적인 데이터의 규모는 어줄로는 약 900만 어절 정도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만 어절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점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노동신문 변환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지난한 이 변환 데이터 처리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업자가 처리한 파일별로 메타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텍스트 영역을 구조화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지 구분인자 이런 것들 불필요한 내용들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의 수집된 내용들이 또 때로는 좀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딥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현대 한국어의 구성에 유사한 형태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논문별로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중간중간에 이 처리 과정에서 깨지는 글자, 처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글자를 복원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논문별로 JSON-L 형태로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 XML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로서는 XML 밸리데이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적형으로 통과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총 900만 어절 가까운 북한학 연구자료를 저희가 별도의 코퍼스로 별도의 연구자료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북한 관련되는 키워드를 몇 가지로 선정을 해서 보시면은
이 시기에 관련되는 중국, 이 시기에 관련되는 뭐 탄도미사일 등등과 같은 북한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저희가 도모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파일럿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관련되는 주요한 키워드를 36개 정도, 지난 20여 년간 북한에 관련되는 주요한 키워드를 36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워드 클라우드 방법의 분석을 1차로 초벌 작업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별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98년도 이 북한학 연구라고 북한학 관련되는 논문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98년도 90년대 후반부터 올해 작년이죠. 2020년도까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유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증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검색 키워드를 국방부로 했을 때 해당 키워드와 가장 유사한 국방백서, 대한민국, 신신, 인쇄소, 신사 등등과 같은 단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증감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좀 더 흥미로운 예제는 안보리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갖고 분석을 해보았을 때인데요. 이 시기별로 지금 요 파란색의 그림은 안보리 결이거든요. 안보리의 결의와 같은 내용들이 각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이 꼭지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크게 어느 정도의 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분석 툴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자분들과 이후에 여러 가지의 협업을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추후 연구 진척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으로는 아까는 북한학 연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으로 아까 신문 데이터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요한 신문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등등과 같은 주요한 일간지에서 북한에 대한 감성 편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연구도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한 감성적인 태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일관되게 나쁩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일간지에 가릴 것 없이 북한에 대한 입장은 대체적으로 나쁜 편인데요. 특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할 만한 것이 어떤 때는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오히려 조선일보다도 더 안 좋게 밑으로 떨어진 형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서 빨간색 그림이 한겨레 신문 내용인데 지금 이 시기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어떤 시기에는 지금 이런 시기는 오히려 조선일보보다도 더 낮게 북한에 대한 감성 편향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저널리즘 전문가분들과 함께 공동 협업을 통해서 이 내용을 분석을 추가적인 연구로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한 빅데이터, 딥러닝을 활용한 북한 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송상원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송상원 선생님께서는 북한 자료를 디지털 인문학적으로 분석하셔서 빅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으로 잘 분석하시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딥러닝으로 분석한 결과가 우리의 정치 지형과 연결되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앞으로 송상원 선생님께서 연구하실 주제들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